김성길입니다. 제가 오늘 번영과 자유를 위한 경제 질서 정립,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이게 사실은 이제 주제인데요. 이걸 큰 주제를 제가 다 다룰 만큼 정리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들도 조금 이제 중심으로 해서 최근 거를 조금 더 이제 보충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제가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또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제가 한번 이제 정해 봤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질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입에 익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질서의 개념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질서를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미식 좌익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거의 사기죠,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아주 과도하게 했었고, 이걸로 말하면서 재정 중독 현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에너지 환경 생태계를 이제 이 탈원전이라는 걸 통해서 파괴시켰고, 이제 이런 많은 이 돈을 쓰고 이렇게 재정을 낭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경제 정책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질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경제 질서의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정의로운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경제 자유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헌법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경제 질서가 이 경제 질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영미권, 우리가 보통 경제학은 이제 영미권에서 나온 이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영미권에서 이거를 빌샤프트 오르드능이라고 하는 독일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 이코노믹 오더라고 하는 되는데, 이 이코노믹 오더라는 것을 사전에나 이렇게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오더라는 용어 대신에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데, 그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빌샤프트 오더능 이 얘기하는 경제 질서하고는 좀 다른 이제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독일의 질서 경제학의 그 전통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독일 사람들은 그 질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일이 잘 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독일 사람들이 알레신 오드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무슨 청소를 제대로 했다든지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을 적에 진료를 마쳤을 적에 이럴 적에도 알레신 오드눔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이제가 잘 잡혔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이 질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입에 익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경제학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독일 질서 경제학을 질서 자유주의에 만드는 이제 저희들은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그 발트 오이켄이라는 분이 이제 1939년도에 국민경제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사물의 이성과 본성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규범적인 의미로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경제적으로 보다 인간답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 질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경제 질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질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 하이에크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생적인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생적 질서인 데 반해서 질서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의식적으로 행성해야 할
제정된 질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헌법에서 이 경제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독일식의 규범적 전통과는 별 관계가 없고 개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영미식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과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이제 경제 질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119조의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2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많은 해악을 끼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민주화 조항은 알박기로 넣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이 선진국에 보면 이 헌법에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경제 질서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제헌헌법 때부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보면 이 경제민주화 관련되어 있는 이 경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뿌리가 있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87년도에 김정일이라는 분이 여기 헌법에 알박기로 이제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오염시키고 이제 경제를 망가뜨린 원인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원리를 따지고 가면 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체계화되고 개념화시킨 것은 1920년대 루돌프 힐퍼딩의 그 조직 자본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프탈리라고 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가 체계화시켰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베른슈타인류의 수정주의의 전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하지 않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이행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그런 논리고 이거는 뭐 당연 시대 착오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강령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 보면 뭐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사회주의라든지 그 프랑스의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그 자주관리 그 다음에 스웨덴 노총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임노동자 기금, 그리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노동자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몬드라곤 공동체 같은 협동조합,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이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 소비에트 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이행, 또는 반자본주의 길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도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주의적인 본질이 은폐되고 대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문제 삼는 재벌 계획을 중심으로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질서를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이 철저한 이 남미식 이 좌익 포퓰리즘하고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국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지지 세력이 반대하는 정책도 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국익과 관계없이 자기 지지 세력에만 몰두하는 정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철저히 무시되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리고 이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룰 바이 로를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라든지 국민주권, 삼권 분립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권력을 독점하여 하고 경제 기능을 상실화되는 이런 이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의 특징은 반엘리트주의, 원한의 정치, 니체가 얘기한 그리고 반의회주의, 정치와의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동에 한 집단적 관계입니다. 이 구시다프 러봉이 이제 얘기한. 그래서 이 촛불혁명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 대마고기로
5년 동안 원한과 정오의 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 대한민국 최고의 마크시스트라고 하는 그 윤소영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이제 차베스가 했던 이제 정권을 모방했죠. 그래서 재헌의회 소집을 통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연동형 비례제 도입, 사법부 장형화, 미디어 검열, 부정선거, 민중자치교육, 토지 소유 제한하는 법률 제정, 주택가격 통제 정책, 몽땅 다 이게 차베스가 했던 짓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한 것이고, 그리고 전 사회를 합의제 인민위원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베스가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우리나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모습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외국에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전공론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위원회, 국민청원제, 노동이사제 이런 것들도 뭐 그진 다 이제 같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는 뭐 유명하지만,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KBS, MBC, YTN에 있는 이런 이 위원회라든지 공수처 이런 것들이 이제 홍위병 노릇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제 공포 정치 형태로 했고, 그 결과가 능력주의가 소멸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향 평준화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아주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 카스 무디라고 하는 영국의 이 가디안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 평론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쓴 논문에서 포퓰리즘을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수한 민중, fewer people, 그리고 부패한 엘리트, 컬럽트 엘리트라고 하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이데올로기로서 정치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정의를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에 딱 그냥 적용하면 뭐 문재인 정부 5년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민주화, 이게 이제 2012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권력 담론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 이게 이제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뭐 기존에 쓰던 신규 순환 투자 금지라든지 주주행위 규제라든지 이행강제금 3배 징벌 배상제에다가 뭐 기업 규제 3법, 그리고 임대차 3법, 뭐 그리고 연금 사회주의, 노동이사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벌 만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기업 정서를 선동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 경제민주화가 포획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이 처음에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의 지배규칙 개편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런 이제 주주자본주의와 같은 이제 자유주의 개혁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회를 통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홍장표 교수가 만들어냈는데, 뭐 이것은 사실은 뭐 경제학적인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류 경제학뿐만 아니라 막시스트 경제학에서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주도 성장 모델을 한국형으로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이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만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이상하고 52시간 노동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피해를 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이제 로버트 베로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이거는 소득주도 빈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을 쓰면서 재정 건전성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이 이 40%의 뭐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판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왜 40%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여명래 교수님이 작성하신 걸 제가 가져다 왔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16년도에 36%에서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아주 이제 늘어나서 지금은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은 아주 35% 이런 데에서 뭐 100%로 넘어가는 게 이 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재정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소득 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효과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 재정 확대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2020년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 확대 재정 운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코로나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관계없이 시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97년도 60조에서 1997년도 60조에서 2022년 1000조가 돌파되었고 문재인 정부 동안 448조 정도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때는 36%였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50% 돌파했고 그리고 이 재정을 지출할 적에 재정 성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재정 성수는 뭐 형편없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퍼주기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와 같이 이렇게 부채 비율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부채 비율이 뭐 200% 넘지만 이 가계 순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우리나라와 달리 버틸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생태계는 이것은 이제 탈원전화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탈원전은 거의 뭐 폰지 사극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이 원전 산업이 생태계가 5년 사이에 거의 붕괴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토도 황폐되고 이제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에너지 안보 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5년 동안 포퓰리즘 정책을 한 결과 무슨 사회 양극화가 좀 완화됐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들은 이 처분 소득으로는 나름대로 조금 이제 이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시장 소득으로서는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조선대학교 이종화 교수가 2022년 경제공동학술대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정부가 가계에 대한 이전 지출을 늘릴수록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제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이 뭐 완전히 파탄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소득, 임금, 자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교육 격차도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가계 통계 에서 나오는 이제 2021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이제 최근에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시장 소득은 뭐 이제 전혀 개선이 없이 악화되어 있고 이제 이 재정을 투입한 것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정으로 땜질을 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복지 비율을 지금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2060년에 가게 되면 27.6% 또는 28.6% 되어가지고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 수준으로 복지를 이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이미 이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세, 사회보험료 인상 이런 재정구조 개편의 논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손도 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을 뒤집고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정의로운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 재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경제 자유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복지가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뭐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고 연금이 이제 성숙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카운트를 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뭐 객관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지금 캐나다라든지 호주 정도의 수준의 복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EITC도 도입을 했고요. 자녀 장려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작년 10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진화론적으로 복지가 상당히 그래도 잘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그 박세일 교수님 말씀하신 큰 복지 저는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고 이것이 작은 복지가 아니라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구조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 간 정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연금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이것도 제대로 된 미봉책입니다만은 그조차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긴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9% 내고 40%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의 기본적인 골격은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서양과 같은 현재의 그 수정 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어쨌든 지금 이 부과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1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연령 대비 고령 인구 이게 이제 노인 부양비인데 이게 2065년에 가면은 100.4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노인 한 명,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행의 9% 보험료를 OECD 평균은 한 19% 정도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5%씩 20년간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 수업 현장에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 그리고 맞춤형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도 이제 국부론에서 이미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재정은 해변 없는 바다.
이 끝없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활동이 규제돼야 되고 법적으로 제한돼야 됩니다. 민간에게는 자유를 주고 정부는 자기가 최소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 준칙, 재정위원회 그리고 정치의 방안도 지금 고려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개도국을 포함한 92국에서 재정 준칙이 운영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터키밖에 이제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이 재정위원회라고 하는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독립성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성을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OECD에 비해서 한 6% 정도 이제 국민 부담률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조세 부담률도 지금 우리가 이제 20% 정도인데 OECD에 비해서 한 5%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재정 지출을 통한 퍼주기만 몰두하고 재원 조달 방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핀셋 정부, 징벌적 재산세 이것만 해서 이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16조 원 정도의 세금을 진수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그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가 한 700만 명 정도로 이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세 부담률을 장기적으로 현재 한 20% 정도에서 OECD 평균인 25%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낮은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율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한 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저는 뭐 환경 대책에서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망쳤던 이제 이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고 원전을 이제 돌려서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동반 육성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민주화 이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경제 자유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고향이 급습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 경제 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역할은 이제 제가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독일의 질서자의 원칙이 이 질서 정책과 과정 정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질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 제도적이고 법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과정 정책은 개별 정책에 개입하는 것인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은 큰 틀을 짜주는 것이고 개별 과정 정책은 원칙적으로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이고 이것이 발전된 이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 지금 이제 1950년대 이때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질서 정책과 과정 정책의 원칙들이 아직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규제, 해체, 초과 이용 공유제 이런 결과물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역할이 좀 분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방안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임금 격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부과되는 과다한 지원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고용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장기적인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은 또 대규모 혁신 투자, 미래 먹거리 창출 이런 선도 그룹이 돼야 되고, 이제 이를 위해서 차등 의결권이나 포진필 같은 것들도 일부 이제 도입을 함으로 해서 경영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비중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2.8% 정도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업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플랫폼 경제, 이 세계적인 지금 그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8개 중에 7개가 플랫폼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3분의 1의 가치가 플랫폼 기반의 고용관계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를 대비해서 공정한 경쟁과 개인의 기본권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성이 지금 전 세계의 탑 20 기업 중에서 한 10위권인데요. 최근 자료에서는 이게 더 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진짜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업이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21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유니콘 기업이 18개사 정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17년에 3개사였는데 비해서 4년 만에 한 6개 정도 도입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그가 아직까지 규제가 많습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준으로 57개가 한국에서 작동이 어려운 사업 모델이다. 그래서 투자 유치라든지 인수 합병, 주식 시장 상장 이런 단계에서 아주 규제가 이제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해서 최소한 규제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과 같은 모험 자본이 확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독일에서 그 성공한 하르츠 기업과 같은 노동 계획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한 법체계가 전개돼야 되고, 자유로운 이동, 일자리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고용 계약이 가능하도록 노동계획이 이제 단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웨덴이 지금 이제 상당히 헤매다가 최근에 스웨덴이 새롭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아주 이제 재산세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다 외로 빠져나가고 복지국가가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없앴고 정유세도 폐지하고 2007년도 부유세를 폐지하고, 그리고 소득세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강력한 재정준칙, 연금개혁, 진압기업 친화적 감세 정책으로 2007년도 GDP 20%의 순자산국으로, 부채국에서 순자산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자산의 불평등은 상당히 심한 나라이지만 경제 자유의 부여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제 발표를 두서없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독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